안녕하세요. 브레인케이의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팁 그리고 캔바 실습하기 강의에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마이크 끔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PPT 화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손들기 기능 또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 영상이나 PPT는 원장님들이 복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단,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써놨지만 책임을 묻진 않겠지만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강의하기는 대략 한 30분 정도 되고요. 원래는 강의하기 40분, 50분 정도 되고 실습이 한 3, 40분 되고 질의응답 1, 20분으로 해서 총 90분 수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기존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강의하는 내용은 최대한 짧게 줄이고 실습하고 질의응답, 그 다음에 실습도 지난번에 캔바 실습이나 블로그 올리는 거를 아주 간단한 것만 알려드렸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안 알려줬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연을 하면서 각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연습할 수 있게끔 실제로 포스팅을 정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시거나 내일 강의 준비로 피곤하신 분들은 강의 도중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2004년에 강의 그 블로그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를 올리긴 했지만 딱히 블로그를 활용했다거나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블로그 그 사진 올리고 간단하게 글 쓰는 정도만 할 수 있었지 이걸로 어떻게 해서 검색이 되고 어떻게 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20년에 교수를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좀 고민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로그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당근 마켓이랑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역점을 둬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먼저 해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조회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썼던 포스팅이 잘 검색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어떤 예를 들면 온라인일지라도 이게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스마트 플레이스라든가 당근 마켓 이 얘네가 사람이라면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얘네가 사람이라면 얘네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까?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되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알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인데, 온라인 마케팅 쪽에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팀들, 그리고 실제로 각 기업마다 블로그 담당자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전문 블로그 마케팅 업체를 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업체를 끼고 직원 하나를 두고 마케팅을 하는데도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면 그래도 활성화시켜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신 답변은 한 달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전에 6기까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충분히 그걸 해내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업체를 끼지도 않았고 비용을 들이지도 않았고 담당자가 있지도 않아요. 그 담당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얘기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자, 나의 교습소, 나의 학원, 나의 공부방 우리의 얘기를 할 건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저도 했었고 비용도 입금했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죠. 결과는 좋지 않았고 환불도 좀 다 받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그럼 내가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애초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누군가한테 의존하려고 했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내가 이걸 키워야지 그런 시작 그 마음부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업이고 내 건데 내가 해야지. 누가 나처럼 할 수 있을까? 나만큼은 할 수 없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블로그 작업하시는 원장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모든 걸 1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1부터 10까지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을 알려드렸을 때 원장님들의 고민은 더욱 커져요. 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쓰지를 못해요. 대충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써서 어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스팅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려요. 어디 장문하셔가지고 100일장 나가실 거냐고. 우리가 블로그에 쓰는 글은 일반적인 어떤 글쓰기에서 쓰는 그런 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포스팅에서 쓰는 말투는 그냥 대화 같은 말투예요. 그냥 편지처럼 쓰면 돼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2시간에 걸쳐서 친구한테 편지를 쓰나요? 쪽지를 남길 때 내 아이에게 너 오늘 이따가 와서 학원 갔다가 간단하게 간식 챙겨 먹고 나가. 엄마 볼일 보고 언제 올 거야? 이 정도의 메모를 남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한 넉넉 잡아도 10분이면 충분하겠죠. 자,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포스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짧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글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한 1년 정도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난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커피 되게 좋아하고 굿즈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약간 키덜트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이렇게 어떤 굿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도 저는 일단 전체 매장을 싹 둘러봐요. 프로모션 뭐 있지? 행사 뭐 하지? 심지어는 포스기 앞에 와이파이 비번은 뭐지? 화장실 키번호는 뭐지? 저 그런 것도 다 봐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느 곳에 들어가든 눈으로 전체 다 스캔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글감이 있나 없나를 먼저 캐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은 EDI를 갔더니 EDI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은 아메리카노가 테이크아웃 했더니 1,500원이더라. 그러면 그런 것도 메모를 해서 간단하게나마 5줄 정도 써서라도 올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차로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상계동 굽네치킨에서 픽업해서 가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면 10,000원에 배달시킬 수가 없거든요. 요즘 거의 대부분 가격은 18,000원, 20,000원이라고 하지만 배달비 붙고 하면 거의 30,000원이에요. 국내도 어쨌든 기본 오리지널에 순살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17,000원, 18,000원 수준인데 1인당 하나 10,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딱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딱 사진 하나 찍고 지나가다가 차에서 사진 하나 찍고 난 옛날에 굽네 치킨 먹었던 사진이 있길래 그거 한 장 딱 찍어가지고 2장 딱 찍어서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어요. 굽네 10,0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할인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되거나 뭔가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할 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소재적인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넘어가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글의 제목을 굉장히 잘 지어야 돼요. 기존에 저랑 수업을 하셨던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배치하라고 얘기하죠? 채팅에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맨 앞에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식일까요? 이게 정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어떤 사람이랑 나랑 경쟁에 붙었을 때 핵심 키워드가 본문 내용과 일치했을 때 좀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저보다 더 글을 잘 썼고 사진도 많이 올렸고 동영상도 길게 찍었고 내용도 훨씬 풍부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올렸는데 저는 그냥 이디야 지나가다가 포스터 딱 한 장 찍었는데 올렸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의 퀄리티의 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앞부분에 이제 이런 분들의 특성이 경험을 하신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제목을 좀 약간 문장제로 지어요. 예를 들면 뭐 뱅쇼 먹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이디야 뱅쇼 맛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문장형으로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글의 내용을 쭉 보면 내용에서 보면 다이어리가 주제예요. 이디야에서 뱅쇼를 먹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자기가 스탬프를 찍어서 결국 굿즈를 받았다는 내용을 하고 싶은데 제목은 뱅쇼를 마셨대요. 자, 이렇게 되면 노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굿즈 얘기를 쓸 거기 때문에 이디야 굿즈를 쓰거나 이디야 다이어리를 먼저 상단의 앞부분에 배치를 해버리죠. 뱅쇼는 절대 제목에 쓰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써야 될까요? 본문에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또 제목이랑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 일치도가 올라가요. 여기다가 마지막 쐐기를 박아줄 게 있죠. 키워드죠. 마지막 키워드가 좀 더 제목, 내용을 믹스해서 근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배열. 근데 이 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배열할 때 주의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치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하는 순서로 배치를 해요. 이디야 굿즈, 이디야 뱅쇼, 이디야 다이어리, 이디야 뭐뭐뭐, 이디야 뭐뭐뭐. 자, 이렇게 배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단조로운 키워드는 모든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 우리가 전체 20명 중에서 모두가 이디야 굿즈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만 쓸 수 있어요. 그 키워드는. 그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이디야 굿즈로 들어올 사람이랑 이디야 다이어리로 들어올 사람이랑 뭐 이디야 뱅쇼로 들어올 사람이랑 다 널렸거든요.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유입률이나 지수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애초에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힘 빠지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쓸 키워드에 대해서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이 키워드는 정말 너무 갖고 싶은 황금 키워드야. 그런데 내가 노출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아. 나는 1번부터 상위 4번까지 자주 노출이 돼. 그럼 쓰세요. 근데 나는 백날 해봤자 상단 노출이 된 적이 없어. 그럼 과감히 포기하세요. 버리고 서브로 가고 서드로 가는 거예요.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키워드만 건드리면 돼요. 수많은 그 단어들을 다 만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을 보면은 제가 북부교육청 3차 개학연기라고 썼어요. 북부교육청 초등 온라인 교실, 북부교육청 온라인 교실. 자, 교육청이란 단어가 클까요? 북부교육청이란 단어가 클까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교육청이란 단어는 제가 버립니다. 저는 북부교육청을 갖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성북, 노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합니까? 그거 제가 갖겠다고요. 개학 연기, 코로나 때 이거 엄청 검색 들어왔죠? 그 다음 온라인 교실, 얘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2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키워드가 상당히 먹히는 키워드였는데 이걸 만약에 초등 온라인 교실만 만약에 앞단에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북부교육청을 빼고 제가 검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당시에 저는 하루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 50명도 뭐 이렇게 어떤 교류를 하거나 뭐 굉장히 막 어떤 글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글 하나에 한 명 조회하고 막 그런 글 있죠. 글 800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50이면 거의 검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효 키워드가 그냥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 4개?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초등 온라인 교실을 안 썼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니까 나는 요런 키워드를 써야겠다라고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너무 큰데 하고 다 빼지 마시고요. 너무 쪼개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써도 돼요. 한두 개는. 근데 키워드는 가급적이면 저는 머릿속에 5개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 다음 안 중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한번 욕심나는 거 하나, 그 다음 2개는 앞뒤 어순 바꿔서 하나씩. 이러면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도 않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적중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식은 없는데 나름대로 키워드가 빨리빨리 산출이 돼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글을 쓸 때 주제가 뭐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쓰는 사람이라면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고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키워드를 쓰려고 하면 어떤 격이냐면 지문을 다 읽고 선택지를 봤는데 답을 모르겠어서 다시 지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제목, 본문, 키워드 3개를 같이 생각하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해요. 앞으로는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은 제목 하나 따로 생각하고 제가 계속 공식 말씀드리니까 앞부분에 배치하고 생각하고 본문 내용 쓰면서 본문이야 뭐 제가 준다지만은 키워드 또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여러 번 생각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반드시 재가공을 해서 써야 돼요. 그 모든 사진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만약에 썼던 걸 그대로 쓰시면은 네이버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로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작자 또는 자신의 경험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퍼서 날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찍었던 사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던킨도너츠에 갔다 해도 그 포스팅을 5개 썼다 해도 그 사진을 다시 쓰진 않아요. 그 사진을 다시 저장해서 잘라서 다시 써요. 파일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파일명을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최선의 하루 원장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으로 뭐 노트로 잘라서 쓰거나 사진 편집 앱을 쓰거나 아니면 밝기 조정을 해서 살짝 변경한다든가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신문사에서 배포한 사진 중에서 기획기사나 아니면 어떤 사진 중에서 그 기자가 특별히 찍어온 사진이라던가 이런 사진들은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율적으로 배포되는 뭐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라든가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거나 이런 걸 위해서 배포된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밑에 마크가 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사진을 쓰셔도 상관없고 그 사진을 쓰고 출처 정도만 간단하게 쓰시면 크게 문제되실 일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직접 찍는 게 좋겠지만 모든 사진을 다 직접 찍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글감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쪽 분야로 계속 치우쳐서 계속 하나의 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교육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쪽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글로만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초창기에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운동을 하더라도 몸을 예열시키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거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찾아오는 블로그야. 이 블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문도 하고 클릭도 하고 댓글도 다는 나름 소통하는 블로그야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줄 때까지만큼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게 PPT에 넘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위주로 쓴 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쓰는 게 좋은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험한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밑에다가 나의 생각을 적어준다면 일종의 이것도 경험적 느낌의 정보성 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원장님들이 내 원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학교에 뭐 반도체 대학원이 생겼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글을 쓸 건데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글을 썼을 때 교육 정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원에 대해서 검색을 하신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이 학원에서는 이렇게 발빠르게 교육적 뉴스를 전달하고 원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또 상담을 했을 때 교육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컨텐츠를 누적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정보만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복사해서 붙여서 쓰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람만의 색깔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면 결국 그 정보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코멘터리 할 수 있는 원장이어야만이 어떤 교육적인 그 글을 썼을 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전문가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단순하게 기사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올린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이미 여러 경로에서 뭐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공부하는 만큼 학부모님들도
각종 서적이라든가 강의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좀 더 내 견해에서 바라보는 글을 조금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단에 예를 들면 이디야 굿즈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나의 생각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네이버는 경험 중심의 글이 노출되기를 원해요. 자,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존의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뭐 상품을 협찬한다던가 해서 파워블로그가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글을 올린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찾고 싶은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글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광고야. 이거는 그냥 협찬받았네. 이 상품은 뭐 제품을 제공받아서 뭐 솔직하게 쓴 후기입니다라고 쓰지만 실은 그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신뢰성을 느끼면서 정보라고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원하는 어떤 좋은 질적 컨텐츠의 글을 발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글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이제 원장님들하고 작업했던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원고를 드리더라도 그 원고가 우리 모두가 똑같아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뼈대는 줄지 몰라도 살은 원장님들이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제가 여기 접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에이스 원장님들 있으시잖아요. 거의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궁금할 정도로 누구죠? 제가 거의 이 포스팅 글쓰기에 최적화된 원장님이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스테이시 원장님 감각적으로 글 잘 쓰시고요. 또 요즘 우리 수지 원장님도 되게 잘 쓰시고 이제 앞에 기수 원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라 원장님이나 세종놀이터 원장님 워낙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6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시는 원장님들이 몇 명 계시는데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누군진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쓰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 걸 보면 돼요.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글을 썼는데 이렇게 풀어나갔구나. 도입은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제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끝냈네. 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는 거죠. 모든 이야기에는. 앞부분에 시작할 때는 똑같아요. 저는 정말 기계적으로 쓰거든요. 저는 그 포스팅을 할 때 절대 감정을 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저는 블로그를 볼 때는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포스팅을 쓸 때만큼은 철저히 감정은 배제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블로그를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내가 얘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 때문이고요. 글을 쓸 때 감정을 배제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단어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단어를 끌어내서 정보성 글로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살짝 양념 한 스푼 정도 뿌리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블로그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하고 있는 일도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이 포스팅을 쓰면서까지 나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쓰는데 검색 잘 되죠.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인 거고 근데 제 스타일보다 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원장님들인데 우리 그 원장님들 블로그는 반드시 한 번씩 방문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조금 한 수 배우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분들 거 몇 번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제목에다가 상호명을 쓰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절대 쓰지 마시고요. 네이버 톡톡이나 네임바 같은 거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학원을 지도에 첨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디야에 갔다 와서 쓴 포스팅인데 지도는 우리 학원을 첨부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의 리뷰에 우리 학원 리뷰에 이디야 글이 올라가요. 안 되겠죠, 절대. 자,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어요. 우리 학원을 소개하는 대표 글이면서 동시에 우리 학원을 찾아오는 어떤 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포스팅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학원에 대해서 지도 포스팅을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아까 네임바라고 했는데 우리 캔바 작업할 때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굳이 만약에 저의 학원에 대해서 네임바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은 것들을 삽입시켜요. 근데 요즘엔 그마저도 하지 않아요. 굳이는 안 하고 초창기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학원을 오픈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존에 운영을 잘하고 계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그렇게 글에다가 막 우리 학원 네임 쓰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포스팅할 소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소재를 잡을 때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일단 네이버의 지역망 카페나 상위 1% 카페, 중개 은사 카페 요런 데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뭐고 질의응답이 뭔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이 댓글로 달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내가 이렇게 파고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똑같이 Q&A식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포스팅도 써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을 소개할 때도 어머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녹여서 우리 원을 소개하는 거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학원에 대한 평가 그런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리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리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적어도 10개 이상씩은 받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개가 이제 올해 저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에요. 그래서 올해 받았던 리뷰 가지고 내년 아이들 받을 때 조금 상담할 때 활용하고요. 뭐 또 작년, 재작년 거 쭉 모아서 한꺼번에 포스팅을 쭉 한 번에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리뷰가 한 20개가 한꺼번에 하나의 포스팅에 다 담기는 거죠. 그거 그냥 어머님한테 링크 딱 시켜드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노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자신감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블로그를 만드실 때는 지금 당장은 홈페이지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본형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바꾸는 게 사업자 용도로 쓸 때는 가장 좋거든요. 그 이유는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아직도 PC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전문성이 있게끔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가독성이죠. 잘 읽혀요. 잘 보이고. 특히 사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앨범형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앨범형으로 설정한 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와 아니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자, 이게 이제 PC형으로 봤을 때 저희 그 블로그 메인 화면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분한테 10만 원 주고 의뢰를 해서 한 거고 한 2년 됐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학원인데 학원 업종 같지 않고 막 카페나 스튜디오 느낌으로 되게 깔끔하게 가시는 그런 디자이너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약간 입시학원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는 초등, 중등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논술학원 특유의 약간 선생님의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민트 색깔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맨날 이디야 그다음에 맨날 굽네 치킨에서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은 것만 올리는데 도대체 우리 학원 블로그는 나는 언제 교육적인 글을 쓰고 나는 우리 어머님들은 언제 와서 내가 맨날 이렇게 카페 간 글만 올려도 될까요? 걱정이 돼요. 이런 블로그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죠. 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운동이에요. 처음부터 교육적인 컨텐츠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 전체에서 각 분야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데 우리 교육 분야가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중에서 교육 그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교육청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누구나 다 가는 블로그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블로그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라던가 아니면 회사라던가 업체를 끼고 하는 데라든가 이런 굉장히 무수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공부방 원장님 한 명, 교수소 원장님 한 명, 학원 원장님 한 명이 내가 굉장히 꾸준히 교육적 컨텐츠를 발행했을 때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홍보를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홍보는 언제? 항상 네, 정답이에요. 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매일도 항상이랑 비슷한 말이죠. 시즌은 정말 아니에요. 이건 과거적 발상이에요. 지금 당장이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즌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느 시기에 광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원장님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남들도 다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난 언제 해야 될까요? 그들이 시즌에 할 때 난 당장 하는 거죠. 네. 그 차이예요. 저는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말하는 시즌을 하지 않아요. 시즌 한 달 전에 벌써 해요. 마감을 시즌에 해버려요. 이유는 선점이에요. 다른 과목들 다 특강 잡아버리는데 논술이랑 국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당장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장 빠르고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파급력이 큰 거는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물론 대면 상담, 전화 상담, 그다음에 전단지, 그다음에 플랜카드 같은 그런 이렇게 바깥에 거는 현수막, X 배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빠르게 오는 반응이 뭘지를 생각해 보면 온라인 광고는 한두 명이 연락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5명도 오고 8명도 와요. 어떨 땐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때는 또 한 달인데 연락이 뜸하네? 그럼 딱 저는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 딱 열어봐요. 노원 논술. 쳐봤더니 6위로 밀려났네? 미친 듯이 작업하죠. 5위로 올려놔요. 일주일 있으면 전화 연락 와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상담 온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놀아요 또.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애들을 매번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살짝 텀을 둬요. 내려가게끔. 순위가 내려가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늘 1등으로 올려놓을 수 있지만 내버려 둬요.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맨날 저만 1등 하나요? 안 되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찼으면 오히려 내실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엔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위 밖으로 내려왔을 때는 내부를 다져야 될 시기고요. 원생을 한 두세 명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를 팍 올려놓고 블로그에다가 살짝 정보성, 홍보성 글을 쓰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살짝 올리고. 그 반응은 1, 2개월 뒤에 오겠죠. 1, 2개월 안에 오겠죠. 그거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생 수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3년 안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개원 2년이고 3년, 이제 올해가 지나면 3년이 되는 건데, 이제 3년 차인데,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서 개원 오픈빨 딱 있다 치고 3년까지는 그냥 버텨줘야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경험해보셔서 다 아시죠? 네, 저도 사실은 2003년에 학원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 바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뭐 100명?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더 모집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경로가 블로그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정말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옆집도 알려드립니다. 제 옆집 아시다시피 저랑 친하잖아요. 네, 제 옆집도 알려드리고, 네. 근데 동일 과목은 좀 꺼려지네요. 저도 저도 인간인지라. 하지만 반경 1km만 넘으면 누구든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랑 1km 안에만 없으시면 돼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블로그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어머님들은 뭘 보고 타고 들어오시냐면 위에 보면은 대표글 지정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가 설정해 놓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뭐 중학교 2학년 서술형 평가, 독해력 수업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거. 브레인 온라인 수업. 자, 그럼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얘네는 독해를 한대, 논술을 하는데 얘네 서술형 평가도 하고 독해력 수업이 강점인가 보네? 그럼 얘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럼 문의해볼까? 국어, 논술, 독해 3개 딱 써놨잖아요. 대상은 초중. 그리고 밑에는 굉장히 인간미 있게 써놨어요. 샌드위치집, 커피집. 네, 저도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들한테 다가갈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웃이 지금 1,800명이 넘는데, 서로 이웃이 1,800명이 넘는데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 블로그를 가보면 딱 극렬하게 2개로 나눠져요. 정확히 말하면 3개구나. 하나, 개설은 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그냥 혼자서 일기 쓰듯이 쓰시는 분. 대표적인 예예요. 2번째, 추구장창 교육적인 글을 올리는데 읽어보면은 어디서 복사한 거 붙이는 거 아니면 원에서 있었던 일 올리는 건데 거의 자랑 글이에요.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여기는 엄청 잘 가르치는 데다. 여기는 되게 우리 애 보내고 싶네. 자, 엄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엄마라고. 될 수 없죠. 다 지 자랑만 써놨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써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글도 써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논술학원의 오네가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써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한 글자도 안 썼다니까 5줄을 막 쓰고 맨날 엄마 나 안 할래 찡찡거리는 아들을 둔 어머님은 어떨까요? 눈이 번쩍 뜨여지죠. 한 글자도 안 쓴 애도 있대는데. 그리고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대표글로 설정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뭐 여학생이고 누가 봐도 인기도 많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유쾌한 친구고, 그다음에 뭐 국어도 못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 책도 많이 읽었고, 제가 봤을 땐 논술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못해요. 3년을 가르쳤는데 못해요. 그래서 얜 뭐지? 라고 생각해서 이 어머님이랑 저랑 항상 그냥 얘를 여기 앉혀놓는 것만으로 우린 감사하게 여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냥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었냐면,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말을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너는 말을 해라. 나는 네가 말하는 걸 워드를 칠게. 그랬더니 얘가 막 말을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막 짜가지고 되게 잘 썼어요. 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썼더니 완성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딱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땡땡이가 쓴 게 아니에요. 땡땡이가 말한 거예요. 쓰긴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제가 걔한테 한마 질문을 했죠. 넌 도대체 왜 글쓰기가 싫으냐?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는 글쓰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글씨 쓰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6개월 만에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땡땡이는 글씨를 쓰기 싫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아이는 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워드로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요즘 세상에 꼭 그렇게 연필로 아날로그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수성에 젖어 있지 마시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일단은 글씨를 쓰기 싫다 하니 그냥 워드로 칩시다. 그리고 걔는 그냥 노트북을 던져줬어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제 썼죠. 그랬더니 물론 모든 아이들 다 그렇게 수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만나보면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부모님들한테 어떤 글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런 애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스토리는 너무 흔해요. 이런 게 통하는 건 어디냐면은 고3 애들 입결. 입시 결과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합격증이나 문자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슨 학부 무슨 뭐 최종 합격 1차 합격했어요. 뭐 그냥 합격했어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고3이 아니라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면, 과연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결과만 보고 어떤 원을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정도 스토리도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어떤 얘기를 우리가 상담해서 계속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아이 저 아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교육적인 블로그로서 굉장히 내 이야기를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나의 경험, 진짜 있었던 일이고 있을 법한 일인데 또 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가장 신뢰성 높은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글이 몇 개 있는 상태에서 아까 원장님들이 쓰고 싶어 하셨던 우리 원에 대한 화려한 이력이라든가 뭐 결과라든가 뭐 입시 뭐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변화 사항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살짝 들어가 준다면 뭐 완벽하죠. 근데 스토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고 결과만 있다면 이게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런 걸 봤을 때 어머님들의 마음은 뭐냐면, 얜 원래 잘하는 애겠지. 또는 선생님이 잘하는 애 거만 올렸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친구의 결과물도 저는 올려요. 많이 틀린 것도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더 신뢰성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어필하고, 그 다음에 다소 조금 솔직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한 내용들도 적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뭐 저희 블로그를 보고 오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제 전략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앨범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블로그를 봤을 때 글을 쓰실 때 보면은 전체 글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게 4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면 앨범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2번째로 돼 있어요. 이걸 제가 항상 첫 번째로 설정하라고 말씀드리죠. 한 번만 클릭해 놓으면 늘 앨범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은 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검색은 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생각보다 꼭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려놨죠. 네. 그냥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얘는 물론 이제 좀 약간 뭐 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무조건 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살짝 풀어주는 듯한 느낌은 주고 싶었는데. 2번째는요. 가장 큰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내 블로그를 와서 보실 분은 누구죠? 질문 드릴게요. 내 블로그에 왔으면 좋겠는 사람. 네, 학부모님이죠. 그런데 하루에 제가 방문자가 평균 1000명이거든요. 자, 몇 명 정도의 학부모가 오면 이 블로그 성공한 블로그일까요? 네? 10명이요? 전단지 5000장 뿌리면 보통 전화 몇 통 오죠? 많이 와봤자 한두 통이에요. 네. 신도시 가서 뿌리면 10통 이상 와요. 학원 없고 신도시 막 아파트 짓고 건물 탁 지어놔가지고 우리 학원밖에 없다. 10통에서 20통 옵니다. 제가 30통까지도 받아본 원장님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몇 통이 와야 될까요? 저는 정답 0에서 0.5. 생각보다 적게 잡았죠. 이유는 뭐냐면요. 자,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최대 정원이 50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우리가 보통 그래도 나 우리 학원 괜찮아 하는 원장님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데리고 있지 않나요? 학생들? 이 정도면 좀 운영하는데 괜찮아 하는 원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1인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한 80에서 100명? 최소 50에서 100명 사이? 1인 원장님들은? 그렇죠. 그러면 블로그에서 10명이 본다고요? 하루에요? 그러면 우리 원은 그냥 제가 봤을 땐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네. 저는 많은 어머님들이 오길 바라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제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임팩트 있게 딱 한 명만 걸리면 돼요. 네, 확실한 어머님들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보게 한다기보다는 검색했는데 이분의 검색어에 제가 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상계동 논술, 노원 논술, 중계동 논술 뭐 이런 걸로 설정해 놨죠. 네. 상계동 논술로 치면 제 1등이고요. 노원 논술로 치면 일단 글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동영상도 첫 번째로 나옵니다. 다 제가 그렇게 설정해 놨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뭘로 검색을 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저희는 은행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계동 논술을 제가 그 키워드를 제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질 수 없는 키워드는 버려라. 어차피 거기 굉장히 쟁쟁한 학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머님들이 선호하시는 프랜차이즈 학원이고 또 뭐 공용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에 그 키워드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난 비록 상계동 구석탱이 코딱지만한 그 교수 속인 하나 내가 여기 노원구에서 잘 나가. 그건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원구 논술은 제가 포기를 안 합니다. 노원 논술은 제 거예요. 제가 폐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목표를 한번 서울 논술로 전국 14등 찍어봤거든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최대 14위를 찍었는데 서울 시내 논술학원이 몇 개나 되는지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스크롤을 끝없이 내리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14등을 하려면 대치동 땡땡 어디 뭐 해서 목동 어디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 노원구에서는 은행 사거리에서 잘 나가는 어디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검색된다고 저한테 올까요? 그분들이? 예,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더 우세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검색어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원장님들도 내가 갖고 싶은 키워드랑 내가 가질 수 있는 키워드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살짝 분리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초, 무슨 중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글을 자꾸 수정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잘 아는 상식이니까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뭐 말하면 뭐 내용 뭐 한두 줄 수정하려고 수정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고 시도 때도 없이 수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한두 번 수정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주의하셔야 되냐면 블로그를 막 활성화시키려는 초창기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수정 삭제가 굉장히 커요. 글자 하나만 앞에 바꿔도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조금 글자 틀렸어도 막 거슬리고 그래도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활성화되고 나서 살짝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기존에 제가 말하던 것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분량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기록은 중지할게요.